안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들은 저를 안쓰럽게 볼지 몰라도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네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탈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전남편에 대한 고발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공대 출신의 이과적인 머리가 타고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저와는 반대의 성향이겠구나 느꼈어요. 원래 반대에 끌리는 법이잖아요. 순박하고 순수하지만 철저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네요. 어렸고 열정적이었던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나면서 사랑을 키웠는데 그때는 둘 다 학생이었고 돈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고안해낸 게 데이트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매달 1일이 될 때마다 얼마씩 입금해서 그걸 데이트할 때 쓰거나 여행 갈 때 쓰곤 했죠. 그러다가 3년 후에는 그 데이트 통장이 우리 결혼생활 생활비 통장으로 이어졌네요. 결혼에 대한 큰 로망도 없었고 그저 편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고 나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양보하며 살면 결혼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갑에다가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얼추 비슷했죠. 누가 더 손해랄 것 없이 거의 반반씩 내서 신혼집도 알아보고 가구도 알아보러 다녔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생활비도 반반씩 내는 거 어때? 우리 공용 통장 있잖아. 거기다가 반반씩 내서 체크카드로 쓰면 되잖아. 생활비 반반을 내자는 말이 처음에는 공평하게 들렸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를 내고 난 다음 남은 월급은 그대로 저축하자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죠. 예산을 미리 정해서 그것만 쓰자는 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워낙 숫자에 둔하고 돈 관리에 재능이 없었던 저를 대신해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하기로 하고 매월 말일이 되면 지출 내역을 저에게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평한 거 좋죠. 부부관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좀 정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런 성향인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형에게 많은 걸 뺏기면서 생존 본능으로 자기 거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이프인 저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 월급날이 되잖아요. 그럼 칼같이 생활비 보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공용통장에 생활비를 보낸 다음 저축통장에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요. 만약 남편이 예상한 숫자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이 와요. 이번에 상여금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한 금액이랑은 다른데? 통장 내역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리고 어제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 당신이 먹었어? 그거 내가 사놓은 건데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주인이 있는 건데. 어쨌든 당신이 먹었으니까 생활비에서 차감한다. 뭐든지 확실하고 정확한 남편의 성격이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살펴보니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인간은 원래 저런 놈이겠거니 생각하며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확실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끔씩 울컥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칼 같을 땐 우리 사이가 정말 이게 맞나 의심하게 됐죠. 그 당시에 저는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몸에 근육이 빠져 일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갑상선 쪽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됐네요. 머리가 띵하고 코피가 났을 때도 괜찮겠지 생각하며 넘겼던 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 올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네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회사에 알렸더니 사장님이 놀라서 얼른 휴직을 하라고 하시며 자리를 비워둘 테니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죠. 이참에 수술 마치고 몸을 좀 돌봐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그래, 그래야지 하며 뒤돌아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에 기분이 상해서 물어봤죠. 왜 한숨 쉬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쉰다고 하니까 싫어? 수술해야 된다며. 쉴 수밖에 없잖아. 그래. 그런데 왜 반응이 그래? 그냥 머리가 좀 복잡했을 뿐이야. 내가 세운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무슨 계획? 예산 말하는 거야? 어쨌든 수술하고 몸 회복하는 동안 돈이 들 테고 당신은 적자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생활비 낼 수 없잖아. 그래서 나더러 아픈 몸 이끌고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지니까 잠깐 막막했던 거야. 나한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잖아. 그럼 계획대로 아프고 계획대로 수술하기? 그게 맘대로 돼? 인생이 원래 그래.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되면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이야? 나도 내가 아플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한숨부터 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착한 암이라며. 수술도 금방 끝난다며. 세상에 착한 암이 어딨어. 전부 악성암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알겠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 막말로.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잖아.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무슨 내가 어디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 싫은 티를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깊어진 거라고. 나나 당신이나 갑자기 아플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이젠 질병관리 통장을 만들어서 반반씩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지. 비상금이 있으면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놈의 반반 통장. 와이프가 수술 앞두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무작정 나한테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그게 더 대책 없어 보여. 냉정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감정에만 호소해? 지금 여기서 화내고 운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나는 본질을 생각한 거야. 영혼 없이 당신 위로해 주길 바래? 그렇다면 해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몰라? 나도 속상해서 그래. 당신이야말로 내 맘 몰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부부 사이엔 다 통하는 거 아니었어?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계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래놓고 본인이 이성적인 척, 합리적인 척하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성격도 예민해지고 우울증도 생기는 바람에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의 암흑기였네요. 남편은 제가 생활비를 내지 않으니 집안일을 포함해서 가사노동을 전부 전담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 몸도 아픈데 어떻게 집안일을 다 할 수 있냐? 어느 정도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냐 물었더니 그게 공평한 거래요.
환자에게 집안일 전부 하라고 시키는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졌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남편의 말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나중엔 그래 니 잘났다, 니 마음대로 해라 하며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인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를 나누다가는 스트레스로 또 한 번 병원 신세를 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게 바로 남편의 신조였어요. 아픈 주제에 일도 안 하면서 생색내지 말라 이거죠. 쉬면서도 쉬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여갔죠. 내가 더러워서 돈을 벌고 만다 싶어가지고 결국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네요. 보통 남편이라면 아픈 몸 이끌고 일하겠다는 와이프를 말리지 않나요? 그 인간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아내가 힘들든 말든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더라고요. 항상 공평하게 생활해야 한다면서 웃긴 게 집안 살림은 자기가 소질이 없다고 저더러 하라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얼척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본인이 키도 더 크고 등치도 있으니까 반반 나눠서 먹는 건 불공평하다며 본인이 더 먹겠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평소에는 공평함을 외치더니 지가 불리할 때마다 불공평을 외치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네요. 친정에서 밥을 한번 샀으면 반드시 시댁에 가서 밥을 사야 했고 선물도 똑같이 용돈도 똑같이 드렸는데 시댁에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저희 집에는 친정엄마 한 분이 계셨거든요. 항상 시댁에 2배로 돈이 들어가는 걸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서운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날 좀 더 비싼 외식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익숙한 레파토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나 한 번 예산을 초과하면 걷잡을 수 없게 돼. 그리고 양쪽 모두 동일한 금액만 쓰기로 했잖아. 감당할 수 있겠어? 따지고 보면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할 때 돈 더 많이 쓰잖아. 그건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 쓰는 돈 총합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 식구는 엄마 하나뿐인데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그럼 인당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질이 달라지잖아. 내가 원하는 건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일정하게 대접해드리는 건데 총합으로 따져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그만큼 퀄리티 떨어지는 식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야 돼? 살다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 대접하고 싶은 사람한테 돈 더 쓸 수도 있는 거지. 용돈도 똑같이, 선물도 똑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이게 제대로 된 효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뭘 원하는데? 장모님한테 더 퍼주길 원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돈을 쓰자는 얘기야.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더 퍼주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니야? 가뜩이나 아빠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데 걱정되고 신경 쓰여. 가까운 데 살기라도 하면 자주 찾아갈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더 마음 아프다고. 잘 해드려. 누가 뭐래? 친정 한번 가면 득달같이 다음날 시댁 한번 가는 게 공평하다고 하는 인간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겠어? 그리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통장이 묶여 있으니까 효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억울해서 무슨 생각까지 드는지 알아? 그놈의 돈 까짓건 내가 많이 벌고 만다. 진짜로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도 쪼잔하게 이럴 거야? 그러게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 당신이 많이 벌고 나는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아. 정말로 이 인간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반반이 기본에다가 분리할 땐 본인 위주로 해버리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쪼잔함과 비열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는 마구 퍼주고 싶어 하면서 친정 식구 챙길 땐 가성비를 따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어떻게든 돈 쓰기 싫어서 머리를 굴리는 게 훤히 보이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래요. 공평한 효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하네요. 결국 저는 휴직 기간을 꽉 채우지도 못한 채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있으면 남편이 눈치만 주니까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던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면 안 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아무래도 힘들고 지치고 몸도 아프니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해주지 못했죠. 나중엔 그냥 포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힘든 걸 말하면 속만 답답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 몇 시간씩 걸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요. 이미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혼 생활이라는 건 원래 서로 양보하면서 적당히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본인의 의견이 가장 확실하고 옳다고 주장을 하니 나중엔 얼굴만 봐도 질리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했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였는데 나중엔 진심으로 떨어져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네요. 언젠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게 다 이렇게 억지로 부여잡고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금고를 꽉 쥐고 있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거든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얼마 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를 안 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친정에 한번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그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 처가댁 가면 우리 집엔 언제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또 기어코 내 속을 긁는구나 싶어서 그날 또 대판 싸웠네요. 자꾸 논리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득하길래 내가 더러워서 안 가겠다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죠. 결국 며칠 후에 혼자 친정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사위는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차마 공평한 걸 따지는 남편 때문에 혼자 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저 바쁘다고 둘러대기만 했네요. 친정엄마는 그래도 든든한 사위가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경제력이 출중한 신랑감이 어딨냐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 생각을 접었네요. 그때는 그게 엄마와 마지막 시간인 줄 몰랐습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네요. 그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충격적이라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을 텐데 여태껏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바쁘고 빠듯하다는 핑계로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게 아직도 가슴에 한으로 남네요.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상을 치를 때 든든하다고 친정엄마가 그러셨는데 그 인간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워낙 그런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조이함에서 돈을 걷는 남편을 볼 땐 진짜 이 인간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돈을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따져 물었네요. 지금 대체 뭐 하는 건데? 왜 장례 내내 조이함에서 돈만 걷고 있는 건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혹시 모르잖아.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리고 조이금 대부분 내 몫이니까 내가 따로 챙길게. 그래야 엑셀로 편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와중에 돈을 챙기고 싶니? 그리고 여기서 당신 몫이 어디 있어? 내 조문객들인데 다 내 돈이지. 그래서 당신이 가져가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화낼 힘도 없었어요.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돈을 챙길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신기했고 조이금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정말 치가 떨렸네요. 이제는 정말로 저 인간과 붙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엄마에게 신경 쓰고 챙겨드렸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큼은 정말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술을 진탕 마시고 바닥에 자는 게 불편하다며 집에서 자고 발인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며 휙 가버리는 남편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 살아봤자 내 인생만 축나겠구나 싶어서 장례가 끝나면 이혼하자고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발인 날, 시간 맞춰 오겠다는 남편은 늦잠을 잤다며 지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더러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모닝콜 해주지 않았냐고 하네요. 뻔뻔함의 극치였죠. 발인만 끝나면 그 인간에게 이혼을 통보하리라 마음먹고 이를 갈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날 친정엄마가 남겨놓은 유산이 공개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푼도 안 쓰고 외동딸인 저를 위해 온전히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눈물이 쏟아졌네요. 이렇게 될 거 누리고 살다 가셨으면 미련이라도 남지 않았을 텐데 평생 동안 딸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가신 거잖아요. 저는 유산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생각보다 남겨놓은 게 많다고 느꼈는지 놀라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될 것을. 남편은 마지막 활용점정의 말을 했네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장모님한테 건물이랑 땅 있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돼? 결국엔 우리가 물려받게 됐잖아. 그래, 그렇게 됐지. 그런데 그게 뭐? 말 안 한 게 뭐가 어떻다고. 그걸 내가 물려받을 줄 몰랐으니까 말 안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물려준 거야. 엄연히 엄마한테 권리가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당신이 외동딸이니까 유일한 상속자잖아. 이건 나도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관건이니까 그걸 얘기 나누고 싶었어. 건물이랑 땅 전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현금 자산도 전부 반반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엄마한테 받은 유산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진심이니? 당연히 부부인데 반반 나눠야지. 그리고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우리 생활비도 꾸준히 반반씩 냈고 버는 돈도 전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데 재산 또한 내 권리가 포함돼야 맞다고 생각해. 그럼 조이금은 왜 반반으로 안 하고 당신이 가지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조이금은 어차피 다시 나갈 돈이잖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그대로 반납할 거고
당신이 받는 재산은 우리의 공동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조의금은 내가 보관하고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게 맞지. 그래야 공정하지. 공정? 지금 네 입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나와? 이럴 때면 공평 운운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꼭 지금 꺼내야 돼?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나 지금 정신없는 거 안 보여?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 가슴 멍들게 하려고 작정했어? 슬픈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빨리 되찾아야지.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장모님도 당신이 오랫동안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재정적인 얘기를 꺼낸 거고,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해야. 야! 그 입 안 닥쳐? 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됐고,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여보, 지금 흥분되는 마음 일단 가라앉혀.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그렇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어떡해. 당황스럽잖아. 가끔 흥분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 그것도 버릇이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혼 얘기 꺼내는 걸로 보여?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 너랑 이혼할 날만 꿈꾸고 있었다고. 이젠 끝이야. 너랑 더 이상 못 살겠고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도 진심이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어. 그리고 지금부턴 내가 운전할 거니까 당장 차에서 내려. 대체 왜 그래? 당장 내려!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으니까. 말이 좀 심하네. 안 내리면 내가 끌어낸다? 당장 내려, 당장! 결국 남편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인간이 사라지니까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차곡차곡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에게 미련도 없고 애정도 없겠다. 그냥 이대로 갈라서고 싶었어요. 어찌 왔는지 남편은 금방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화가 났는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남편을 도로에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지 알기나 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재산 가지고 있는 거 공동으로 권리 갖자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그러는 너는 수술 받고 집에서 쉴 때 내 돈 야금야금 쓰면서 살았잖아. 힘들 때,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줬어? 남편밖에 더 있어? 그래놓고 막상 유산 받으니까 나랑 나눠 갖기 싫다 이거야? 내가 언제 그걸 다 갖겠다고 했어? 공평하게 반반 나누자는 거잖아. 반반은 무슨. 그따위로 살지 마. 반반 결혼했으니 반반 이혼하자. 됐지? 깔끔하고 좋네.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야?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잘못한 걸 모르는 게 당신 잘못이야. 어쨌든 정확히 반 내놔. 돈 관리 당신이 하고 있었잖아.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것도 둘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절대 불가야. 그럼 소송할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볼까? 나는 준비돼 있거든. 내 인생은 이제 당신이 없어야 완성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당신 진짜 왜 이래? 미쳤어? 이제는 당신 얼굴만 봐도 못 견딜 정도로 치가 떨려. 나도 좀 살자. 당신이 없어야 그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그냥 당신이랑 잘 맞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난 아니야. 난 절대 당신이랑 못 살아. 너 같은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끝내자. 집도 팔아서 반반으로 나누고 통장에 있는 돈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다시 한 번만 생각하자. 이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한다면 분명 후회할 거야. 나라고 뭐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행복한 줄 알아? 싫은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었어. 하지만 꼭 참고 사는 거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니까 배려하며 사는 거라고. 배려? 지금 배려라고 했어? 날 위해 얼마나 배려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남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난 노력하면서 살았어.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선에서 최선 다했다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맞춰가며 사는 거지. 내가 여태껏 노력했던 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대단한 업적 남긴 것처럼 말하지 마. 여태껏 나 맞춰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너 같은 놈이랑은 애초에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장모님 유산 얘기 때문에 화난 거야? 그건 내가 사과할게.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진정하자, 응? 이혼하자니까? 이혼하자고! 이혼하자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진짜 이럴 거야?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안 해. 당신이랑 헤어져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좀. 그제야 제 심각함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당장 집문서랑 통장을 내 눈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핸드폰 열어보라고 잔액 좀 확인하자 했더니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잔액을 확인하면 어쩌자는 거야.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무슨 소리야. 공동으로 만든 통장인데 나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가 있는 거지. 당장 비밀번호 풀어. 어서. 마지못해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 보니 글쎄 잔액이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장난해? 왜 이것밖에 없어? 그냥 돈 좀 불리려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묶여 있어 지금.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조만간 해결할게. 어디 묶여 있는데? 당장 말해. 그게 좀 복잡해. 말하라고! 주식이랑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코인도 좀 있고. 당장 돌려내. 지금은 좀 어려워. 시간이 필요해. 시간? 설마 물려있니? 손실이야? 얼마나 손실인데? 그냥 좀 얼마나? 계좌 공개해. 어서!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머뭇거리던 남편은 결국 계좌를 전부 공개하게 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글쎄 저희 공용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손실이었으니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지 떼돈 벌었다면 아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비상금을 꿍쳐놨을 인간이에요.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니 남편이 결국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거야? 이제 알겠네. 내가 재산까지 반반 해줬어 봐. 그걸로 또 투자해서 날렸겠지. 나한텐 10원 하나 아끼라고 잔소리했으면서 너는 우리 재산 탕진했던 거네? 그래놓고 뻔뻔하게 돈 관리 잘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네. 혼자 똑똑한 척, 논리 있는 척 다 하더니 결국엔 결과가 이거야?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나도 후회 많이 했어. 어떻게든 혼자 메꿔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돈을 야금야금 탕진하고 있는 걸 진작 알았다면 이미 이혼했을 거야. 됐고, 원래 잔액에서 정확히 반 내놔. 휴지 조각 됐다니까. 없는데 어떻게 내놔? 지금 배째라 이거야?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래? 아무튼 난 전부 반반 나눌 거야. 집도 반반 나눌 거고 혼수도 나눌 거야. 가전제품을 어떻게 반반 나눠?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 나도 공평하게 헤어지는 게 깔끔하고 좋거든. 저는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식탁, 소파, 테이블까지
전부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거기서 팔리는 돈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네요. 제가 가위로 커튼을 반으로 자르니까 남편이 기겁하더라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긴, 반반으로 나누는 거 안 보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위로 나누면 더 이상 못 쓰게 되잖아. 미쳤어? 왜? 당신도 반반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 이래야 공정하지. 안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싫어. 난 정확히 나눌 거야. 그 외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반으로 나눴네요. 심지어 곽티슈까지 반으로 정확히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남편 하나 때문에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다니까요. 남편이 날린 돈은 제가 꾸역꾸역 받아내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혀서 하나씩 저희 재산에 대해서 써내려갔고 모두 합한 뒤에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어요. 그 인간이 사고친 돈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고 꾸역꾸역 돈을 받아냈네요. 돈이 없다고 해서 결국 집은 제가 가지기로 하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박살이 났음을 깨달은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어. 당신한테 무심한 남편이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안 어울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서 당신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욕심이 과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마음 헤아리고 자상한 남편이 될게. 약속해.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는 적어도 당신이 내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돼줄 거라 생각했어. 남편이니까. 그런데 아니더라. 오히려 힘들 때 나를 채찍질하더라.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는데. 그저 일만 하고 돈만 벌어다 주는 감정 없는 기계를 원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도 생활비 모자라다고 한숨 푹푹 쉬었겠지. 서로 못 볼 꼴 더 보이지 말고 여기서 헤어지자. 진심이야.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부부는 원래 서로 힘이 돼줘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난 당신만 보면 힘이 빠져. 나한테 애도의 시간조차 주지도 않고 재산부터 반반 나누자는 당신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그냥 당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이랑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조금의 양보도 없는 놈이랑 어떻게 애를 낳고 평생 살아. 애 낳으면 또 육아는 전부 내가 맡아야 하고 돈은 반반 벌어서 생활비 줘야겠지. 생각만 해도 지쳐. 당신과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지옥 같아. 나 그냥 이 지옥에서 탈출할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 부탁이야. 그렇게 저희의 관계가 끝맺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생각을 바꿨다면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정리할 게 많아. 그러니까 그때까진 이혼 유예하기로 해. 결혼도 1년 준비해서 식 올렸는데 이혼도 그 정도 시간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런다고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소용없다고. 우리 연애할 때 주고받은 선물, 결혼기념일날 주고받은 선물, 그런 건 정산 안 했잖아. 네가 나한테 뭘 주긴 했었나? 기억 안 나? 선물 많이 줬잖아. 목걸이에, 귀걸이에, 팔찌에, 또 가방도. 시장에서 산 싸구려 10,000원짜리 목걸이랑 귀걸이? 마트에서 장보라고 사다 준 에코백? 어이가 없네. 다 돌려줄게. 됐어? 생각해보니 열받네. 명품백은 바라지도 않아.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니?
넌 곱씹을수록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지? 너야말로 내가 사준 선물 내놔. 너는 나한테 고작 거적대기 줬지만 나는 너한테 적어도 쓸모있는 선물 줬어. 만년필, 시계, 향수, 구두. 또 뭐가 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리스트 쫙 뽑아줄 테니까 돌려줘. 이왕이면 택배로 보내줄래?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너 지금 하고 있는 명품 벨트, 이거 우리 엄마가 너 생일이라고 사준 거 아니야? 당장 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빼? 그리고 이건 장모님이 나한테 선물하신 거잖아. 당신한텐 권리 없지. 장모님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선물했는데 나는 너희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더라고. 결혼 생활 내내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어. 이참에 제대로 한번 돌려받아 볼까? 너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드렸던 선물 죄다 돌려달라고 해볼까? 왜 이래 정말? 며느리가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시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장모님 챙기는 건 피곤한 일이야? 여자가 집안 살림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자가 분리수거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그건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지. 전등 갈고 못 박는 걸 내가 도맡아서 하듯이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고. 어쨌든 결혼하면 여자는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며느리와 사위는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고. 어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유교 사상이 아주 사람을 망쳐놨다니까. 내가 이딴 놈이랑 결혼 생활을 했으니 속이 뒤집어졌지. 이제라도 본색 드러내줘서 너무 고마워. 애 낳은 후에 실체 알았어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제 와서 찾아와 놓고 한다는 소리가 선물 돌려달라고?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밑바닥을 이미 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신기록을 달성하네. 너의 가능성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기회를 줘.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난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당신을 위해서 변할 준비가 돼 있어.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키워주면 되잖아. 네가 애냐? 그리고 내가 엄마야? 내가 널 왜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데? 아주 사상부터 글러먹었네. 냉정하게 생각해봐. 너를 가르치고 키우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사상이 제대로 잡힌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빠르겠니? 당연히 후자 아니야? 더 이상 말 섞을 기운도 없다. 이만 일어나자. 우리 부모님이 많이 슬퍼하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이혼한다고 하니까 괘씸하시대. 꼭 이렇게 어르신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이혼해야겠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잖아. 그거 알아?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노여워하셔. 너 같은 놈 때문에 딸 인생 망쳤다고. 누가 더 괘씸해야 하는지 배틀이라도 떠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상대도 안 될걸?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 감정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분들의 감정은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지. 왜 이렇게 냉정해? 이러지 않았잖아. 글쎄, 누구 때문에 내가 좀 변했어.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채찍질만 하는 놈 있거든. 내가 그 놈 때문에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났네요. 벼랑 끝에 몰리니까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무조건 고칠 테니까 나한테 다시 와주면 안 될까? 나 요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당신만 돌아온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불쌍하지 않아? 갑자기 이혼당하고 호라비처럼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그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만 나왔잖아. 그땐 벌써 잊어버린 거야? 우리
천천히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운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감정에 호소하지 마. 인생을 이성적으로 바라봐야지. 눈물만 흘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아? 정신 차려.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지 않아? 투자금 손실 본 거 얼른 메꿔야지. 나라면 투자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참 여유롭네? 나는 너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만 일어날게. 아참, 커피값은 내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 가면 되지? 잘 살아. 어쩌면 엄마의 유산으로 인해 남편의 민낯을 보게 됐으니 하늘에 계신 엄마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름대로 인생을 박살낼 응징을 해준 것 같아서 통쾌합니다. 아마 지금쯤 많이 막막할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생활비도 대주고 월급도 갖다 바치고 집안 살림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놈이 돈을 꼬라박은 줄도 모르고 밑빠진 독에 물만 부은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계산해서 들고 나오게 돼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약 좀만 늦었으면 집까지 팔아 넘겼을 놈이에요. 그 뒤로도 그 인간은 쭉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가끔씩 연락 와서는 잘 지내냐고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매달렸네요. 그 후로 사귄 남자친구가 운동도 하고 등치가 좀 큰 편이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남자친구를 보곤 쫄아서 도망가더니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이 칼날이 돼 결혼 생활에 괴롭힌 셈이었네요. 그 인간의 쪼잔함을 섬세함이라 포장했고 공감 능력 없는 무심한 사람을 이성적이라고 포장하고 살았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그냥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와 잘 살 수 있는 여자가 있긴 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혼자라고 들었는데 아마 평생 그놈은 혼자 살 게 뻔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요즘 가스라이팅 범죄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 사람에게 세뇌를 당하며 살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것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졌거든요. 제대로 세뇌를 당했더라면 지금도 그 인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라도 혼자가 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경제관념 하나만큼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가 얻은 교훈은 그거 하나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쪼잔하게 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연애 때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고 희생도 할 줄 아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 행복을 빌겠습니다. 다음에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